안녕하세요. 2021-0560 이채원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1학기 교양 시간에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잠깐 접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를 때였고 메타버스라는 이름만 들어봤던 때라 생소하기도 하고 뜻을 알아가면서 흥미도 생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처럼 메타버스에 대하여 생소한 분들을 위해 먼저 메타버스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을 넘어서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하여 게임 등 가상현실을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메타버스의 의미를 먼저 알려드리고 메타버스의 특징 등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예를 들어 설명도 드리고 설명을 한 뒤 게임 이외에도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는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에 가져오는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이러한 메타버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메타버스란 가상, 초월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킵니다. 메타버스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기 전 글로만 들었을 때 이해를 하지 못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먼저 메타버스의 대중적인 게임을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봤던 제페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페토는 2018년 8월에 출시된 것으로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로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임입니다. 2021년 기준 약 2억 명의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페토는 이용자와 닮은 3차원 아바타를 만든 뒤 AR 기술로 실제 사진이나 가상 배경에 자연스럽게 합성해줍니다. 사용자는 표정과 몸짓, 패션 스타일 등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으며 SNS 기능도 같이 되어 있어 이용자끼리 여러 가상 공간에서 문자, 음성, 이모티콘 등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세계 안에서 이용자들이 모여 게임을 하거나 춤을 추는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페토는 자신의 사진을 찍으면 내가 아바타로 나오고 아바타를 현실로 불러오기도 합니다. 제페토에서 실제로는 비싼 명품 옷을 몇천 원을 주고 내 아바타에 입혀볼 수도 있고 꾸밀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추가한 저 사진도 제페토와 구찌가 콜라보했던 사진입니다. 만약 옷은 저렇게 입혀볼 수 있고 꾸밀 수 있는데 주스나 음식을 산다면 캐릭터가 먹고 남는 것이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메타버스의 플랫폼에 따라 에너지가 올라가거나 공간을 이동할 때 걸음걸이가 빨라지는 등 여러 능력치가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아바타가 캐릭터뿐만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메타버스 중 하나라고 이해를 하고 제페토의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발표가 끝날 무렵 다시 한번 제페토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메타버스를 설명하면 현실 세계에서 메타버스로 데이터가 옮겨가고 메타버스 융합의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 놀이, 창작, 경제활동 등을 통해 가치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내에 생성된 가치가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데이터는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지고 가치는 현실 세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의 분류 및 유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로 구분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VR과 AR은 확장현실로 현실 세계의 정보를 중첩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MR은 혼합현실로 현실과 가상 모두 포함해서 현실과 가상 구분이 없는 세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AR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현실 세계의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증강시켜 새로운 영상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실 세계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고글을 닮은 오큘러스 기기를 통해 가상의 물체를 2D나 3D로 표현하는 것인데, 현실 배경을 더한 증강현실은 물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이고 높은 몰입감을 유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삶을 기록한다 라는 라이프 로깅은 개인의 일상을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 기록하고 일상을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내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인스타그램에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은 온라인 세상에 나를 투영하는 행위이기에 이것에 포함됩니다. 또한 다른 예를 들면 센서를 부착한 스포츠웨어를 통해 이동거리, 소모 칼로리, 음악 등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거울세계입니다. 실제 세계와 함께 정보 제공을 위해 확장된 가상세계로 고글, 위성사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세계인데 이것은 현실과 유사하지만 완전 다른 대안적 세계로 아바타를 통해 현실 세계에 경제적, 사회적, 공간적 실제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럼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라는 걸까?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을 얻는 것을 돕기 위해 저는 메타버스와 가상세계의 차이점을 만든 요소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탈중앙화가 있습니다. 탈중앙화는 특정 집단 및 브로커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중앙화 시스템은 생태계 발전을 위해 사용자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탈중앙화 시스템은 공평한 소유권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산권입니다. 중앙화 시스템은 개인에게 소유권을 주지 않고 일종의 임대권을 부여합니다. 쉽게 생각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캐릭터는 최근 많이 바뀌긴 하였지만 그 소유권 자체는 게임회사가 많이 들고 있는데, 메타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메타버스는 탈중앙화 시스템을 통해 공평한 소유권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 번째는 자주적 정체성입니다. 중앙화된 중개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신원을 인증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LD라 불리는 분산 신원 확인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오프라인에 여러 정보를 모을 필요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개인의 신원 정보를 암호화를 통해 저장하고 직접 정보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 중앙화와 달리 중개자가 크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결합성입니다. 기존 플랫폼은 외부 개발자 및 시스템과 결합되기가 어렵습니다. A라는 독립적인 게임과 B라는 독립적인 게임과의 결합이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통한 기존 코드 수정을 활용한 새로운 플랫폼과의 결합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코드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재배포 및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비대칭성을 제거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누구나 제안하고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이 기존 중앙화 가상현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커뮤니티 소유권입니다. 네트워크 구성 참여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며 그 과정에서 토큰을 통해 소유권이 조장됩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적 몰입도의 차이입니다. 메타버스는 기존 증강현실과 같은 VR, AR 등이 존재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매개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경험과 사회적 몰입을 중요시하기에 디스코드 등을 통한 참여 환경이 달성될 수 있기에 한정적이지 않고 무한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와 가상현실과의 차이점을 들여다봤을 때 우린 기존 중앙화로 인한 정보의 차별, 이용자 권리 침해를 탈중앙화를 통해 해결하면서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어딘가 얽매이지 않고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것이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의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시 정지나 재설정, 종료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처럼 많은 일들이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동시성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누구나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무제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개인 또는 기업이 판매, 소유, 투자 등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실 세계는 물론 다양한 온라인 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초월성,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간 순간이동 등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개인과 기업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다양한 체험이 가능할 수 있는 풍성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7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완벽한 이상적인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종류와 특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상용화된 메타버스 플랫폼은 아직 많지 않지만 조만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들을 곧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는 로블록스, 제페토, 포트나이트, 페이스북 호라이즌, 구글 스타라인이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먼저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는 2006년 정식 출시된 오픈월드 샌드박스 롤플레잉 게임이며 1989년 맥OS용으로 출시된 교육용 2D 물리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이 시초입니다. 앱 다운로드 횟수가 5억 회가 넘는 로블록스는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 인기는 미국을 넘어 국내에서도 뽀로로를 잇는 소통명으로 불린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로블록스에서는 유저가 게임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맵과 아이템을 제작하는 수익 활동도 가능한데요. 이에 전문가는 로블록스는 개발자 생태계, 현실 세계와 연동, 아바타 등 메타버스 구성 조건에 부합한 구성을 갖고 있다며 현실 세계 화폐로 전환 가능한 로벅스도 메타버스 생태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로블록스의 인기 요인은 레고 모양 블록의 원초적 디자인, 그리고 5,500만 개가 넘는 다양한 게임 제공, 직접 제작한 아이템과 게임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인기 요인입니다. 로블록스는 레고 블록을 쌓아 올려서 만드는데 이처럼 레고 모양을 하고 있는 아바타와 탱크 같은 물체들이 투박하면서도 아기자기하게 비춰지는 게 유저들 사이에서 매력이라고 화제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 개의 게임 프로그램당 하나의 게임 종류만 제공하는 기존 게임 플랫폼들과 달리 로블록스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만 하면 바로 5,500만 개가 넘는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게임 종류는 유저들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각자 취향에 맞는 게임을 원하는 시간만큼 번갈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유저들의 체류 시간을 확보하는 키포인트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로블록스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래픽과 즐거운 게임 이외에도 유저가 직접 제작한 게임과 아이템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기존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로블록스 유저라면 누구나 게임을 만들고 해당 게임을 플랫폼에 오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서 또 보완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인기 있는 게임을 누구나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로블록스 주제인 로블록스로 돈 벌기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로블록스 스튜디오와 로블록스 수익금 현금화가 있습니다. 본인이 게임과 아이템을 직접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좋은 수입원이기도 하는데요. 자신이 제작한 게임이 유명해지면 이용자가 늘고 그에 따라 게임에서 이용하는 아이템 또한 구매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게임을 하며 게임 시간에 비례하는 소득이 생긴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게임 시간은 상관이 없고 게임 내 에셋을 파는 것이 수익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로블록스 스튜디오는 게임과 에셋을 제작할 수 있는데 로그인 후 바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스튜디오에 준비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원하는 대로 배치하면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자신의 이름을 딴 게임을 디자인할 정도로 만드는 방법이 매우 직관적이고 간단한데요. 게임을 좋아하고 아이디어가 있다면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 수익금 현금화는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 내가 출시한 게임이 유명해져서 아이템을 판매하게 되며 로벅스라는 로블록스 게임 플랫폼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수익금으로 벌게 되는데요. 로벅스는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페토는 앞서 말씀드렸듯 네이버 Z에서 운영하는 싸이월드와 같은 플랫폼으로 3D를 구현한 것인데요. 싸이월드와 차이점은 게임 내 다양한 즐길거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소통을 위한 공간보다 함께 즐기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상 공간의 느낌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페토 내에서 블랙핑크 멤버들이 AR 기능을 통해 만든 아바타와 함께 셀카를 찍고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가상 팬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이 팬사인회 참여자는 과연 몇 명일까요? 바로 4,600만 명 정도입니다. 제페토의 사용자가 90%가 해외 이용자면서 또 이용자의 80%가 Z세대라는 점을 보면 블랙핑크의 해외 인기와 제페토의 서비스 성장 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블랙핑크와 셀레나 고메즈가 함께 부른 안무 영상도 제페토 아바타들을 통해 구현한 결과 조회수가 1억 뷰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상미술관, 갤러리 등을 열어 이용자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그림 속 비밀 공간에 들어가는 전시를 기획하거나 콘서트를 열어 콘서트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션 캡처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변환해 제페토 안에 만들어둔 공연장에 전송해 제페토 내에서 이용자들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메타버스의 이런 경제 효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받고 있으며 2025년이면 메타버스 시장이 300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제페토와 메타버스 지역과 관련하여 한 가지 소개드릴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제페토 크리에이터 ZD입니다. ZD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1위를 차지한 크리에이터로
이용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인기 창작자입니다. 동시에 ZD는 크리에이터 중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가장 가까이 선 인물입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상당한 수익을 벌면서 매니지먼트 운영을 통해 생태계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ZD는 2020년 7월을 활동을 시작해서 2년간 총 1,800개 아이템을 출시하고 올해 5월 기준 아바타 의상 300만 벌을 판매했습니다. 가장 반응이 좋았던 동물 파자마 한 종으로만 200만에서 300만원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현재 ZD는 제페토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ZGM 매니지먼트를 운영 중입니다. 다중 채널 네트워크가 유튜버 1인 미디어 창작자를 관리한다면 이 매니지먼트사는 메타버스 전문 MCN 역할을 자처합니다. ZD는 매니지먼트 소속 크리에이터에게 매출 증대를 위한 노하우 등을 교육을 진행하고 능력 있는 크리에이터가 더 좋은 아이템을 출시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자체 수익도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분기마다 1회씩 모집하여 점차 입소문이란 덕분에 처음엔 20-30명에 불과했던 지원자 수는 5기 기준 100명으로 뛰었습니다. 모집 정원은 0명이며 정해진 인원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ZD는 잠재력을 갖춘 사람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게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목적이라며 실제로 가능성이 보여 뽑은 크리에이터가 확실히 제작 능력도 뛰어나고 매출도 잘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크리에이터 산업에 뛰어들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제페토 등 플랫폼에 진출하는 크리에이터가 늘어날수록 시장이 확장되어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모두 윈윈 관계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이 크리에이터는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게임 회사를 다니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려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았지만 가상현실 아바타는 자신에게 너무 어려웠다고 전하였는데 그러다 제페토를 발견하게 되었고 아바타 복장을 만드는 쪽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크리에이터를 보았을 때 우리는 내 분야에서만 한정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 쪽으로도 도전을 해본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수님도 내 분야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2가지 이상의 분야를 하려고 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런 이유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페토 크리에이터는 이 일을 시작한 지 3달 만에 회사 월급을 뛰어넘었기에 제페토 플랫폼에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뒤 퇴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른 인터뷰 내용도 있었지만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인터뷰 안에 있었기에 크리에이터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제로 제페토와 관련하여 많은 직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페토 아이템 만들기부터 드로잉까지 제페토 크리에이터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제페토 안에서의 다양한 액세서리, 캐릭터 만들기, 캐릭터 네일 등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인이 생성해내는 것처럼 메타버스 안에서 또 다른 직업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수익도 창출할 수 있기에 이렇게 스스로 직업을 창조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포트나이트입니다. 포트나이트는 에픽게임즈에서 제작한 3인칭 슈팅 게임으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사용자가 많았던 게임입니다. 포트나이트를 슈팅 게임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슈팅 게임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가상세계 내에서 파티 로열 공간은 이용자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자 간 적에서 친구가 될 수 있고 자유롭고 편하게 소통하는 공간으로 새로운 포트나이트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파티 로열이라는 공간에서 BTS는 다이너마이트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처음 신곡을 공개하기도 했고, 미국의 유명한 래퍼인 트래비스 스캇은 메타버스에서 실시간으로 콘서트를 개최해 약 2,700만 명이 유료 콘서트를 관람했고, 아이템과 서비스 판매로 약 220억 원의 수익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2월에는 쇼트나이트라는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를 관람하는 영화제를 여므로써 파티로열의 다양한 활용을 했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또 코로나 시대였던 만큼 콘서트를 한동안 열지 않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가수를 유튜브 등 화면으로만 볼 수 있었는데, 포트나이트처럼 이러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들을 수 있으니 마치 콘서트에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였기에 메타버스가 이렇게 우리 곁으로 더욱더 쉽게 다가올 수 있었지 않나 싶었습니다. 또한 2012년 서울 싸이 콘서트에 5만 명 이상이 왔었지만 2020년 트래비스 스캇의 포트나이트 콘서트는 최대 동시 접속자가 12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저는 메타버스가 접속자 수에 국한되지 않는 점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아 우리가 사는 세상과 과연 다른 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아바타를 통해 현실을 구현해내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보니 좋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스북 호라이즌입니다. 전형적인 비즈니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메타버스 회의실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라는 새로운 사명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회사로 여겨지길 바란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즉, 진지하게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시장으로의 진출을 고심하고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이 호라이즌 월드인 것이죠. 호라이즌 월드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기존에 많은 인기를 누려왔던 메타버스 서비스인 로블록스, 그리고 제페토 등의 이용자가 저연령층인 것과 달리 처음부터 성인 세대를 공략한 느낌이 강한 편입니다. 본 서비스의 제공 대상부터가 미국과 캐나다의 18세 이상 성인 연령층이며 호라이즌 워크룸과 같은 비즈니스 플랫폼을 처음부터 함께 만들어 놓은 것을 생각하면 페이스북이 어떠한 대상을 타겟으로 설정할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비즈니스 서비스 이외에도 로블록스나 제페토처럼 게임 혹은 서비스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개발자들이 호라이즌 월드를 바탕으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타는 이러한 호라이즌 월드를 제작하고 2019년 시행했던 베타 서비스를 종료한 뒤 미국, 캐나다의 18세 이상 성인이면서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사용했던 사용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호라이즌 월드가 본격적으로 개방함에 따라 후기글을 참고하여 보면 완성도는 아직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픽도 아쉬운 면이 있고 현재 VR 표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며 무엇보다 유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메타버스 세계인 만큼 유저 수가 아직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 15명이 대화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화이트보드에 적는 등의 서비스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만족스럽다는 평도 많습니다. 호라이즌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영상을 접해보았는데 먼저 사람들이 화면 안으로 들어가 화면 속 화이트보드에 글씨를 쓰며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 흡사 실제 회의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자료 같은 것을 표현하거나 소개해야 하는 경우에 실제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세상이다 보니 현실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아바타를 자신이 꾸밀 수 있고 화면 속 자신이 개인 컴퓨터를 통해 실제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을 보며 메타버스에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고, 현실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의 방 인테리어 등을 메타버스 속 자신의 방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꾸밀 수도 있고, 빔 프로젝트처럼 벽에 큰 화면으로 인터넷 화면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등 자신이 실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실제와 가까워 나중엔 사람들이 실제로 대화하지 않고 메타버스 속에서만 교류를 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생겼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변화해야 하고 적응해야 하기에 적당한 선에서 몰입한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호라이즌을 사용할 때 단지 아바타만 이동하며 회의를 진행하는 줄만 알았는데, 5손가락의 움직임까지 그대로 인식해 모션 트래킹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디랭귀지에 의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청자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꽤 정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글 스타라인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전 제가 소개했던 것들 중 이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비대면이기도 했고 대면의 장점도 많지만 원격 수업이나 재택근무 등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이기에 출퇴근이나 에너지 등을 생각해 보았을 때 비대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치만 수업을 해봤다시피 줌이나 웹엑스 등으로 수업을 했을 경우 몰입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모니터 속 친구들을 이제 보고 있으려니 흥미가 떨어졌던 경험을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구글 스타라인은 진짜로 착각할 수 있을 만큼 실제 화상회의의 환경을 구현한 것으로 책상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환경을 구현합니다. 구글 스타라인은 실물 크기의 사람을 마주하고 실제 같은 화상통화나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그동안 구글 내에서 수행하던 테스트를 통해 화상회의에서의 존재감, 조이력,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3차원 디스플레이나 홀로그램,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헤드셋 등을 진짜 같은 가짜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 스타라인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실제 같은 가상의 환경을 구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라인은 1:1 화상통화나 회의에 맞춰진 시스템으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 나온 상대방의 모습을 실물 크기로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테이블을 두고 마주 앉아 있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디스플레이 아래쪽에는 작은 나무 테이블에 선반도 놓여 있고, 동영상으로 공개된 프로젝트 스타라인을 활용한 화상통화 영상을 보면 마치 실제로 테이블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가 실물 크기에 3차원으로 다른 사람과 말하고 몸짓을 하고 눈을 마주칠 수 있는 마법창처럼 작동하며, 이는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공간 오디오 및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 시스템 전반에 걸친 주요 연구 발전을 통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스타라인이 실물 크기의 상대방을 마주한 환경에서 실제에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적인 크기에서 오는 눈맞춤이나 제스처 등을 통한 소통의 자연스러움에 있고,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눈맞춤, 얼굴 표정, 손짓이나 몸동작도 신뢰감의 집중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점에서 제가 소개했던 메타버스 플랫폼 중 가장 현실 구현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현실과 가상세계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대한 창 앞에서 사람이 앉아서 창을 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큰 화면으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 느낌이 들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형 TV와 뭐가 다를까요? 바로 2D 영상을 실시간으로 3D 이미지로 만들어서 3D 영상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실제로 스크린 너머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실제 테스트 영상도 있는데 영상을 보면 아주 완벽하진 않고 게임 캐릭터처럼 부자연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퀄리티는 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메타버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장점에 메타버스 장점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탄생할 수도 있고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콘텐츠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바타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직업이 공무원인데 염색을 분홍색으로 하고 싶으면 이제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아바타 머리색을 분홍색으로 염색하면 되는 그런 경험도 있죠. 그리고 장점을 정리하면 더 실제적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업그레이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확장성, 가상경제 활성화, 그리고 교육 기회의 확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첫 번째, 메타버스 내 불법 항의와 사법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도박, 사기, 매춘 등 범죄가 발생하여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가상세계에는 물리적 장소 개념을 적용할 수 없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판관 아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현실 세계의 법 질서를 가상세계에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상화폐의 현금화인데요. 가상세계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가상화폐의 현금화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 가상화폐 환전은 불법으로 취급되지만 미국에서는 링든 달러 등의 가상화폐가 미화로 환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현실 세계에서는 물건을 팔아 번 돈과 작물을 팔아서 번 돈은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합법적 자금과 불법적 자금으로 구분하여 환수하거나 이를 근거로 체포도 가능한데 가상화폐를 새로운 거래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정 여부에 따라 가상경제의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게임 중독, 불법 거래, 탈세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가상세계 중독입니다. 가상세계에 지나친 몰입으로 인해 현실 일상이 황폐해지거나 정체성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정 세대 계층의 경우 차별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20, 30대의 젊은 세대가 메타버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제 주위에도 아직 메타버스에 대하여 자세하게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 은행 업무 자체가 완전히 메타버스로 바뀌어버릴 경우 특정 세대의 경우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습득할 수 있는 계층의 경우 더 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계층의 경우 차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에 사용되고 있는 메타버스 사례들을 소개하고 우리는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칠 예정입니다. 먼저 농심입니다. 최근 메타버스 분식집을 개업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DLENC는 메타버스에서 창립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예술의 공연인데요. 시각장애가 있는 판소리꾼 최예나 씨는 평소에 보호자와 함께 이동하는 이동 과정부터 길고 번거로웠지만 메타버스에서 진행한 이번 공연은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실제로 이 사례를 보니 저도 정말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께서 이렇게 메타버스 안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이 특별하고 새로운 경험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러한 메타버스는 현실에서 여러 이유로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최근 메타버스 체험관을 열었다고 합니다. 스마일게이트 메타버스 체험관에는 법인 소개존, 홍보 영상존, 회의실, 강당 등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직자들은 채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를 원스톱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은 공간에 제약이 없어서 채용 행사 진행 시 다수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남구 맛집 메타버스 오픈인데요. 대구 남구는 구의 맛집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먹거리 골목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MZ세대를 포함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 먹거리 골목 홍보로 남구 외식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목 내 80개의 업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업소 모습과 비슷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각 업소의 스마트 플레이스로 연결돼 업소에 대한 소개 메뉴, 영업시간, 연락처 등 기본 정보와 전화 걸기 기능, 위치 확인, 배달, 포장, 예약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골목의 유래, 원조, 역사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메타버스가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점에 비해 웹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검색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메타버스 세상에 어떻게 적응을 해나가야 할까인데요.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미 메타버스 사업을 중심축으로 여기고 메타버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우리 주변에는 메타버스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한 제가 소개드린 사례들도 이제 영상을 찍기 며칠 전에 올라온 사례들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계속 메타버스가 이용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가 시작되면서 아바타 디자이너나 메타버스 건축가, 그리고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메타버스 게임 개발자, 메타버스 보안 전문가 등 기술의 변화로 인해 사라지는 직업도 있지만 이렇게 생기는 직업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하는 직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최근 3D 디자이너가 뜨고 있는데 우리 CEM과에 3D 모델링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3D 디자이너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해가는 메타버스 세상에 적응을 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 필요가 있고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메타버스 A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